이 4강에서는요, 앞부분, 그 부분은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들, 윤리적 배려의 권리들, 이런 범위를 환경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정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굳이 뭘 외워야 된다면 부월 내에 환경을 나누는 기준들, 한 3개들, 이 정도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하실 내용들이 어렵고요. 여기에 이제 외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포츠와 동물 윤리라는 건데요. 인간만이 윤리적 배려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들, 이런 걸 동물의 영역으로 아니면 생명체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해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윤리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하거나 아니면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는 어떤 이론들이 있다면 그 이론은 어떤 종류에 속할까? 의무론에 속할까? 공리에 속할까?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자, 멋있네요. 제 꿈이었는데요. 이 말을 타보는 일, 말 타는 걸 배우는 일, 이런 건 굉장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 멋있다, 멋지다, 말도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렇게 동물을 이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 이런 것들이 윤리적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부터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부터 보는데요. 인간의 스포츠 활동에 동물이 이용되는 경우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이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동물한테까지 윤리적 문제를 적용을 하고 그래, 동물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입장의 차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 입장, 즉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 그 입장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동물이 스포츠에 이용되는 사례로는 동물을 대상으로 인간의 공격 능력이나 사냥 기술을 겨루는 방법, 스페인의 투우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경주에 참여시키는 경우, 경마, 아니면 무슨 하운드 종들의 개들을 가지고 달리기 시합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동물끼리 싸움 붙이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소싸움,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은 닭싸움, 그리고 배 타가지고도 싸움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등등등이 있다. 이런데 이게 이제 종차별적 행위라고 하자, 이런 걸. 종을 차별하는 것. 인간한테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성을 차별했던 것처럼 인간이란 종 말고 다른 종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자. 그런 것 안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큰 반성 없이 이루어져 온 뭔가가 있다.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종차별의 발생이라는 첫 번째 단원이에요. 결과적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종차별, 다른 종에 대한 차별은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남성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별은 뭐예요? 단일민족 중심주의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 반대점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인간 중심적 입장이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종차별에 대한 논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그게 뭐야? 인간만이 권리를 가지고 인간만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인간만이 다른 동물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요, 그게 뭐가 어떤데? 우리가 인간이 중심인데 인간이 다른 동물 좀 잡아먹거나 아니면 즐기는 대상으로 삼으면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종차별을 아무 문제 안 되는 행동으로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생태적 평등의 입장이 있어요. 아니면 생명체에 대한 평등의 입장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생명체주의, 생명주의와 생태주의는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되지만 지금은 같은 걸로 봅시다. 스포츠 현장에서 종차별에 대한 논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의 배경이 있다.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평등하다라고 보게 되면 그건 이런 관계가 된다.
그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생태적 평등의 입장에서 인간이 동물을 스포츠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실험에 활용하거나 했던 일을 반성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방향만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인간 중심주의를 그럼 먼저 뜯어보죠. 인간 중심주의. 이제 서구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다. 합리적인 존재다. 데카르트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럴 때 생각한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감정적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인간만이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과학 문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고, 그러니까 자연이나 아니면 생태를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주의는.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어떤 가치, 좋고 나쁨을 선택하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라고 봐요. 인간만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이 그 차별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요. 대부분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짝짓기의 권리를 대장 역할을 하는 수컷 한 마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수컷이 죽어서 또 다른 우두머리가 될 때까지는 짝짓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차별이란 생각을 하겠냐고,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윤리적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이 대장이고, 그러니까 자연과 나머지 동물을 욕구와 이익에,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지배하려 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훼손해 왔다는 거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 아주 심각해졌다. 우리가 물론 저는 이제 100년 후에는 살아있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없겠지만 100년 후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뭐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와 생태를 도덕적으로 배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다, 함부로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차별이 발생하는데, 종차별에서 윤리적인 쟁점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윤리적인 쟁점만. 우선 이제 윤리적으로 종차별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차별해도 된다는 거지. 종차별해도 돼. 우리가 고등어 먹으면서 고등어야 불쌍해 미안해 이러진 않잖아요. 응? 고갈비 같은 거 뜯으면서. 그리고 저는 고기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고기를 대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바베큐 같은 것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바베큐에 재료가 되는 돼지를 가엽게 여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건 음식인데 뭐 이러지. 자, 바로 그런 사고방식을 종차별주의라고 해요. 인간의 이익과 우월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지. 인간만이 이성과 자의식,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인간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한한다. 그게 이제 종차별주의야. 그러니까 이 종차별주의는 어디에 포함돼?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종차별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반종차별주의 중에 첫 번째는 벤담이라는 아저씨일 겁니다. 아까 공리주의자 벤담. 그분은 이익을 나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하고 인간을 벗어난 범위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이제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자, 그런 것들이 반종차별주의예요. 생명체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종 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다르고 우리가 개하고 다르고 닭하고도 다르지.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종차별주의, 반인간 중심주의라고 봐도 돼요. 인간 중심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종차별주의로 희생되고 있는 동물의 윤리적 문제로 볼 수 없는 것. 문제가 초기에 이제 스포츠 지도자 시험이 2015년에 달라지고 나서, 제도가 바뀌고 나서 처음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럼 이제 스포츠와 관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
그리고 종차별주의래요. 종차별이니까 뭐예요? 종에 대한 여기 이상해. 여기도 이상하네. 종에 대한 착취, 그리고 학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거잖아. 그죠?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종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동물윤리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쟁점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근데 선택지를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와 관련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자라는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이상하게 꽈놓고 이상하게 어려운 문장으로 썼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면 선택지를 보면서 답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위해서 동물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있다. 그죠? 뭐 경마 아니면 투개 이런 거가 그런 경우다. 유희를 위해서 데리고 놀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를 위해서 동물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요. 동물 실험 합니다. 동물 실험. 근데 문제는 스포츠와 관련하여라는 전제를 줬으면 요거 좀 애매하긴 해요. 요게. 그죠? 스포츠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린 그걸 잘 모르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활용한다 안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경마. 그죠? 경마는 경쟁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꼬리 지점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은 이놈이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답을 이거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로. 그리고 그 답이 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답을 정정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이번 강에서 단원의 제목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3개가 답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답이 없고 오히려 답이 되려면 이쪽이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이쪽이. 근데 답이 없다가 더 맞는 게 스포츠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뭐 치료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할 때, 연구할 때 동물을 사용하면서 동물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답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날개 부분에도 별건 없어요. 뭐 종차별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물중심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물중심주의를 동물해방론이라고도 합니다. 동물해방론. 최근에는 동물해방론자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연구하고 있는 철학자, 윤리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느니 차라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실 거면. 근데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에서 나올 만한 몇 명만 추려봤어요. 몇 명만.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그런 분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가 두꺼워요. 다른 교재에 뭐 한 2배 두꺼운 것도 있고요. 보통 한 3분의 1 분량 정도가 더 두껍죠. 저희 교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재를 2권 이상 사시는 경우에 저희 교재를 꼭 끼워 넣어서 주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데가 좀 부실하니까. 자, 저희 교재에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요 동물론자들의 계보를 한번 찾아보자. 우선 벤담 누구? 공리주의 생각해야 돼요. 공리주의. 그 다음에 최대 다수 최대 이익 생각해야 돼요.
하수 최대 이익.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동물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지느냐 아니냐, 말을 할 수 있냐 아니냐,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성을 지니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해삼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해삼은 반토막을 자르면 그러면 각각 2마리로 자란대요. 해삼은. 그리고 자른다 해도 고통을 그렇게 하면 크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문어는 고통을 느끼는가? 약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문어는 통발에 잡혀서 배고프면 자기가 자기 다리를 뜯어먹으면서 버틴대요. 잘 모르겠다. 근데 개는 때리면 확실하게 아파하는 것 같고, 고양이도 말 안 들어서 딱밤 한 대 때리면 아파하는 것 같아요. 때리진 않아요, 저는. 근데 때리면 아파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배려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성이 있어, 인간이야, 아니면 말을 해, 인간이야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느냐. 자, 벤담, 고통을 느끼는가의 여부로 윤리적 배려의 대상의 기준으로 삼자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동물들은, 어떤 류의 동물들은 적어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공리 얘기했던 사람이죠.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칙과 계율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만 따면 돼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고양이 길러보셨나요? 개 길러보셨죠? 개들 산책 가는 거 엄청 기다리죠, 시간들. 그래서 산책이란 말 알아듣고 산책 가자 그러면 막 난리 나죠, 그죠? 저희 고양이는 까까. 알아듣는 단어가 까까, 밥. 그 다음에, 캣닙. 캣닙이라는 이제 나무 잎의 가루 같아요. 그거 뿌려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캣닙. 이 3개의 단어를 알아들어서 그 단어를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옵니다.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쾌락은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고통 아는 거죠, 고통. 저희 식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될 때 고양이가 되게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그 자식이. 그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달아놓는 거 보면 어떨 땐 좀 짠해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동물 윤리론, 그리고 동물 해방론의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벤담하고 밀이.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최근에 되게 최근 한때 유행했던 사람이에요. 피터 싱어. 이분은 동물 해방론을 얘기하는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 해방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쾌고 수감 능력이라고도 나올 때도 있어요. 뭐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고통과 쾌감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의 유무로 동물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결정하자. 아까 이제 질적 공리를 얘기했던 밀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로 윤리적 배려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자 그랬죠. 그 사람 입장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려의 정도를 결정하려는 감정 중심주의다라는 말은 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거지. 요게.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결정하자. 이성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주장해서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들은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익을 분배하고 대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물에 대한 차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피터 싱어 기억하세요. 그리고 피터 싱어의 쾌고 수감 능력 아니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저 단어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이 사람 공리주의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건. 이 사람은 의무론적 입장에서 동물 해방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칸트를 계승한다라는 거지. 칸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
모든 존재를, 너 아닌 모든 존재를 너와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존재를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그 너 아닌 다른 존재, 당신 아닌 다른 존재를 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그걸 확장한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라면 자신만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따라서 동물의 권리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물은 살아있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취급하지 마라. 뭐로 취급하라? 모든 동물을 목적으로 취급하라.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말고 그게 레건은 칸트주의자, 피터 싱어 공리주의자. 공리주의 중에서도 피터 싱어는 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 어떤 윤리설이든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설명하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피터 싱어를 볼게요. 피터 싱어든 아니면 그 벤담이든 아니면 밀이든 간에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아니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 도덕적인 권리를 인정을 해줄게. 근데 지렁이는 자르면 아파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던데? 꿈틀거리긴 하는데 지렁이도 반토막 내면 자라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생선들은 바다에서 이제 큰 고기를 낳잖아요. 큰 고기를 낳고 낚은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이 뭐 상어 같은 동물이야. 그러면 이런 동물들은 말입니다. 입에는 통점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굵은 바늘을 쓰거든, 걔네는. 그 바늘을 걸었다가 그 바늘을 꺼내는 게, 이렇게 뽑아내는 게 위험하니까 그냥 줄을 끊어. 그럼 그 동물은 항상 이렇게 그 낚싯바늘에 찔린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고통을 아는 거라고 봐야 돼, 모르는 거라고 봐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던 거지. 그래서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동물을 규정하는 게 어려워. 어디까지는 보장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고통과 쾌락을 즐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동물 외의 생명체, 식물은 얘기를 또 안 해요, 얘네가. 이 사람들은. 그게 한계다라는 겁니다. 동물 해방론자들은. 그래서 이제 동물 해방론자들, 잠깐만. 그 다음에 그 레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피터 싱어라는 사람, 미래의 이론을 개정한 피터 싱어를 얘기를 했는데, 레건, 칸트주의자인 레건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 윤리적인 배려를 하자라고 말한다는 건, 그러면 식물도 살아있는데 걔네는 왜 얘기 안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외의 생명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동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존중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윤리론자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그런 윤리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새도 그렇고요, 버섯도 그렇고요, 꽃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새도 그렇고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배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윤리설, 그게 생명중심주의예요. 근데 생명중심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의사시라면서요. 그리고 이 옛날에 위인전 많이 읽었는데, 슈바이처는 이분의 생명 외경이라는 거예요. 외경이 조심하고 존경하자, 존중하자, 조심하고 존중하자.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하고 존중하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조심스러워하자 라는 입장.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 생명을 촉진하는 일, 생명을 높여주는 일은 선인데,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스님들도 그 동물은 육식은 안 하지만 채식은 하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어떤 걸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런 경우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생명체를 어쩔 수 없이 파괴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는 책임을 가져라. 책임의식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라는 거지. 무조건 막, 와, 개발해야 돼. 그래서 좋은 건물 지어야 돼. 이러면서 그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베거나 하지는 말자라는 거겠죠? 한계가 보여요. 맞아. 그죠? 한계가.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겠는데? 라는 한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최근에 테일러는 여러 시험에서 꼭 스포츠 지도자 시험이 아니어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생명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각각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이라는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은 내재적, 각각 자신이 스스로 누가 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내재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재적 가치잖아요. 여러분이 뭐 누가 너는 살아있을 권리가 있어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가치를 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테일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진 건 다 도덕적으로 존중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슈바이처는 살아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정도라면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이냐 하면 생명체에 대한 4가지 인간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는 뭐다? 악행금지. 위해를 가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원칙들을 이게 원래 영어인데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악행금지? 위해를 가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들의 생애, 삶에 간섭하지 마라. 성실하라, 배려하라, 그리고 이제 보상적 정의. 만약에 망가뜨렸어. 그들의 삶이나 아니면, 삶의 서식처라든가 뭐 이런 걸 망가뜨리면 보상해놔라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요. 곁다리로 기억하십니다. 슈바이처는 그냥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라고 말한 사람이다 정도 알고요.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테일러의 4가지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테일러에 따르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도 있어요. 그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겠죠? 요 호수 안에는 아마도 물고기도 살 것 같아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노부도 살겠죠? 이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태야. 생명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인간이 대할 때 이런 의무를 가져라. 비상해. 상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치지 마라. 위해를 가하지 마라. 불간섭. 인위적인 제한을 가지 마라.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함부로 뭔가를 설치하거나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되게 도교적이다. 그리고 신뢰. 성실의 의무라고도 해석해도 되고 신뢰의 의무라고 해석해도 돼요. 생태계와 신뢰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것은 그 생태계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가 깨졌을 때 회복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보고 시험 문제 내라 그러면 그냥 테일러가 말한 의무 4가지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을 해놓고 예를 들어놓고 그래놓고 테일러의 4가지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필요한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골프장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 아니면 동계아시안게임 하기 위해서 스키장을 세웁니다. 평창에 상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그래서 이제 슬로프라고 하죠. 스키 슬로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접근성도 나쁘고요. 인프라가 그렇게 막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겨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내리는 눈으로 운영하는 스키장은 1년에 한 2달 반밖에 사실 운영을 못합니다. 길면 한 석 달 하는구나, 석 달. 인공눈을 막 퍼봐야 돼요. 요즘 온난화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스키장, 그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들어 놨던 스키장이 그냥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나무는 다시 심지도 않고요. 뭐 풀도 다시 복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태로 스키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키장 때문에 망가진 자연은 어쩔 것이냐? 그걸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런 주장이 있을 때 그건 테일러의 4가지 의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골라라. 저라면 문제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저라면. 저 낚시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물론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로 잡은 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냥 이제 캐치 앤 릴리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말로는. 그래서 이제 잡은 다음에 보고 너 잘생겼다. 그리고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 얘는 얼마나 끔찍할 텐데. 그리고 무역 풀어줘요. 집에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자연에 위해를 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건 이 4가지 중에 뭐게? 이렇게 문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거겠죠. 보상적 정의.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이거겠죠. 비상이겠죠. 자, 저라면 문제 그렇게 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요 연결하기 문제가 정도가 나왔어요. 이 의미와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테일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중심론의 한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불가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가 없고 인간이 생명체에 부정적으로 간섭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꾸 왜 간섭하지 말으래, 위해를 가하지 말으래, 복구하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을 이 테일러는 정확하게 분리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슈바이처는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당신들은 칸트주의자일 것 같아, 인간중심주의인 것 같아 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생태계에는 그냥 정말 암석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태계의 일부인데 생명을 가진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자라고 말하는 건 말을 하다만 거 아니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 어떻게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면서 인간의 삶을 유지해? 그거 어렵잖아. 라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차라리 그 4가지 의무, 테일러의 4가지 의무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인간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생명체를 해쳐요. 위해를 가해. 이런 행위는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4가지 의무 중 어디에 속하게? 그럼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 침해, 위해,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빨리 말했죠. 답이 지금 저요저요 하니까.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뢰의 의무,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답은 3번이죠. 금방 다 와요, 이런 건. 지금 막 공부했으니까. 공부 좀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에 시험 보는 날에도 기억나실 수 있을 만큼 외워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생명만이 아니라 생태까지, 이 환경 시스템까지를 보자. 그래서 생태중심주의라고 해요. 아바타라는 그 영화가 생태중심주의자의 사고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죠. 나무도, 풀도, 물도, 땅도.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 요즘 안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가이아라는 단어인데, 가이아가 살아있는 지구란 뜻이거든요. 가이아가 원래 이제 신화 속에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구가 어쩌면 그런 신적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구를 가이아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과 나무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그리고 이제 이 나무에 곁들여 살고 있는 이끼와 그 다음에 어딘가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여기에 깃들여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끼만 아니면 뭐 흙만 아니면 공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 이 시스템을 존중해야 돼라고 보는 견해가 이거예요. 생태중심주의예요. 생태중심주의.
자, 그러면 이제 생태 중심주의에서 핵심되는 사람 몇 명만 봅시다. 레오폴드라는 사람 외우세요. 레오폴드. 이 사람 대지윤리, 대지, 땅. 생명체들이 딛고 사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그 땅 전체를 고려하고 배려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 이런 모든 것 대지로 확장했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제 책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위를 자연에 대한 지배자에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안에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다 각각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생태계는 무생물과 동식물 등 다양한 존재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 구성원에 불과하니까 생태계 전체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라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제가 이 앞에서도 계속 등산로로만 다니십시다, 우리. 그리고 산에 산악자전거는 만약에 산악자전거를 즐기신다면 그러면 등산로에서만 즐기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그 등산로가 새로 생기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생태계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못 보는 많은 것들이 살아요. 저는 이제 뒷산에 등산을 가게 되면 개구리도 보고요. 저는 땅만 보고 다니는 편이라 혹시나 100원짜리 있을까 하고 개구리도 보고요. 뱀도 보고요. 다람쥐도 보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천천히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뒷산은. 그런데 그 자전거, 산악자전거 때문에 길이 하나 생겨버리면 걔네가 숨어있던 장소가 사라지더라고요. 걔네 되게 이상한 데 숨어있거든. 막 이제 흙 조금 파내고 고기에 개구리가 들어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날은 뱀은 등산로로 나오지 않는데 등산로까지 뱀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생태계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우리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오폴드라는 이 아저씨는 대지윤리를 얘기하면서 대지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대지 피라미드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보이죠?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생태계의 하층, 더 상층, 이런 층위를 가지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요 시스템, 요 구성 요소들에 해당하는 이런 생태를 구성하는 생명체들, 아니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죠? 그건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해도 됐다. 근데 어쨌든 이런 먹이 사슬에 따른 고유한 생태학적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니까 생태계를 깨뜨리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깨뜨리죠. 벌써 많이 깨졌잖아요. 연어가 우리나라에 잡혀요. 연어가 우리나라에 잡히는데 원래는 연어가 곳곳에서 다 잡혔죠. 바다와 연결되는 하천에선. 근데 우리가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연어의 물길이 막혀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깨진 거예요. 연어가 알을 낳아야 다시 연어가 오는데 알을 낳지는 못하는 거거든. 금어기간도 정해요. 연어 올라올 때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금어기간이라는 건 연어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라는 건데 연어가 알을 낳으러 올라오질 못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말합니다. 생태계에 함부로 위해를 가하지 마라. 유지해라. 라고. 이번엔 네스라는 사람이 네스가 말합니다. 심층 생태주의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자라고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말했다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이 생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청자켓을 입었어요. 일부러 이 청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 옷을 좋아해요. 이 청자켓 이 옷을 좋아해요. 저는 옷을 좋아해요. 예쁜 옷들을 좋아하는데 이 옷을 좋아하지만 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생태에 영향이 갔을까를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제 좀 알게 됐죠. 우선 물을 들이네. 그리고 염색을 했다가 염색을 빼야 해. 근데 그 염색 뺀 그 물을 그냥 중국 같은 데서 멕시코 같은 데서 하천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죠? 옷 하나 만드는데도 많이 그래요. 가죽 제품들 말도 못하는 거고요. 가죽은. 인도에서도 가죽은 그 최하층민이 다룹니다. 손톱 다 빠집니다. 근데 그 왜 손톱이 빠지냐면 가죽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약품이 너무 세. 근데 그걸 하천에 그냥 흘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 레오폴드식으로 말하면서 대지윤리야, 그리고 대지의 피라미드를 존중해야 돼, 생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생태에 미치는 영향, 나쁜 영향은 계속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네스가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환경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좀 바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자아의 실현이라든가 생명 중심적 평등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 사람은 큰 자아의 실현이라는 건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인간 중심을 넘어선 큰 자아의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심층적인 세계관을 주장하고요.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스의 심층 생태에서는 예전에 스님들이 산길을 갈 때 큰 지팡이를 짚고 다녔답니다. 지팡이로 쿵 이러면서 짚고 갔대요. 왜 지팡이로 짚고 가냐 하면 이분들은 이제 평소에 채식을 하고 육식을 거부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자기가 걸으면서 곤충 하나라도 밟을까봐 미리 신호를 주는 거래요. 이게 피하라고. 혹시라도 만나게 될 어떤 동물들, 좀 이제 사나운 동물들, 이런 동물하고의 접촉도 피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무소유 아니면 최소한의 소유를 얘기를 하고 그 옷도 회색 옷을 입잖아요. 화려한 옷 안 입고. 그리고 그 옷도 많이 가지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화려하게 뭘 만들고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생태에 영향을 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네스가 말한 심층 생태주의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태주의에서 중요한 사람 레오폴드, 그다음에 네스 두 명. 레오폴드는 대지 피라미드. 그래서 생태 자체를 좀 존중하자라고 했다면 네스는 심층 생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보자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의 의 정도는 이거 뭐지? 의와 한계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더라. 의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생태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지 않아서 환경 보존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현실적인 방안. 네. 생태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환경을 보존하려면 우선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이래야 되면 아니면 보상하거나 하려면 생태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선진국은 이미 많이 환경을 파괴하고 발전했어요. 먹고 살만해요. 개발도상국은 이제 그거 하려 하는데 하지 말아라고 말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생명체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 이 생태계의 좋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정한 생명체에게는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생명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먹이 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생명체들은 항상 먹이 사슬의 그 밑바닥에서 희생만 되는 게 마땅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자, 생태 중심주의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주 쉬운 거. 자, 경쟁, 유희, 연구의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상한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스포츠에 활용되는 동물윤리의 문제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서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유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그리고 연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근데 이동의 수단이라는 건 또 답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그놈이 답으로 발표되었다 이런 거 있었죠. 그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낸 분은 이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발표한 제목의 내용 가지고만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안 한 거지. 동물이 스포츠에서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러면서 착취당한다라는 얘기는 안 한 거지.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개썰매잖아요. 개썰매. 그 사람을 태운 썰매를 뒤에 묶고 죽어라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그 동물들은, 그 개들은 그렇게 뛰는 걸 좋아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 입장이지. 어쨌든 이동을 위해서 동물이 착취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동물에 대한 전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전제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경마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데 사람이 이 말갛게 가려져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경주마들, 이런 경우는 경주마가 경주로를 한번 뛰고 나면 한 15km에서 20km 사이가 빠진대요. 한 번 경주에 참여하면 그 정도로 얘가 힘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 마방이라는 곳에 말을 잘 관리한다 해도 그 말이 인간의 유희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렇게 많이 혹사당하는 건데 그게 옳은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동물의 관리에 대한 전제, 동물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라는 거죠. 이건 생명윤리에서도 얘기하고 생태윤리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동물에 대한 그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그래요. 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 불쌍해, 소 불쌍해 이러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물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중에 동물에 대한 착취나 아니면 폭력을 마땅하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골 가면 아직도 개 때리는 사람들 있고, 시골 가면 아직도 몰래 개 잡아먹는 사람들 있고 그러잖아요. 응?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인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더래. 그렇게. 그래서 이 학대를 어떻게 멈출까를 고민하다가 그 농장에 있는 소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줬대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들을 다 외우게 했대. 그리고 소를 부를 때 이 새끼 저 새끼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소 이름을 부르게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그 소나 양이나 말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래잖아.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덜 때린대요. 거의 안 때리게 된대요. 자, 그런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같은 것 아니면 방침 같은 걸 주면 될 것 같다.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하면 동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실험용 쥐죠? 실험용 쥐. 실험용으로 쥐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대량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량 번식이. 그리고 아무래도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 죄책감이 덜하겠죠. 얘가 이제 작은 생명체니까. 근데 이 눈을 보고 나면, 그리고 얘네가 이제 사람 알아보는 걸 보고 나면 함부로 못할걸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지침이 필요해, 대안이 필요해라는 건데,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 동물 권리를 위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우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대체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 몸에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이게 잘 만들어진 약인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위험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계속 합니다. 아주 낮은 단계 생쥐 실험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뭐 개, 아니면 돼지, 원숭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고등동물보다는 동물보다는 식물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실험을 할 때. 근데 동물보다 식물을 활용하자는 건 말이 안 돼.
인간용 약물을 개발을 하는데 무슨 식물을 활용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리덕션이라고 해서 이제 감소라고 해요. 감소. 줄이자.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자. 그리고, 리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개선하자. 동물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자예요. 혹성 탈출에도 보면 죽는 그날까지 침팬지가 동물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근데 그런 환경을 보면 사육장이라고 하는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만 딱 먹고 똥 싸고 뭐 그러면서 평생 사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지. 좀 제대로 대접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게 개선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얼로 시작한다. 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3얼이에요.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3얼이에요. 대체 감소 개선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만들기 되게 좋겠다. 그죠? 딱 좋아, 딱. 그래서 동물 권리를 위한 대안 3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아무거나 얼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만 껴놓으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이를 주장한 사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인데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감각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이익에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해 라고 말했어요. 쾌락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쾌락과 고통을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 있냐면 이 아저씨하고요, 이 아저씨예요. 2명이에요. 네. 동물 학대 금지의 원칙 플라톤 저거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고요. 2명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모든 동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해라고 말한 사람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요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쾌고 감수 능력, 수감 능력이라고도 나오고요. 요걸 얘기한 사람이고요. 요 사람은 이제 어쨌든 쾌락과 고통을 가진 존재를 평등하게 대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피터 싱어가 더 가까울지 벤담이 가까울지를 이제 가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답을 얘기를 안 할래요. 가서 고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왜 그 사람이 답이겠구나 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말 되지 않습니다. 답은 2개 중에 어느 거 하나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카페에 질문 올리면 답을 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윤리학의 4강까지가 끝났어요. 이제 반환점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스포츠 윤리학에서 1강 외울 거 있고요. 1강.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 조금 외울 거 있었고요. 3강 아주 조금 외울 거 있었고요. 4강에서 외울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죠? 근데 외울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잘 외우시고 뒤에 문제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4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